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말로 여러분들과의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전후해서 이 이제 강의를 또 클릭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성실하다라고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어, 이 수업의 어떤 결과물들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실함으로 뭐든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음, 이전에 우리가 주로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뤄왔죠. 그리고 현재의 어떤 쟁점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요,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맞닥뜨리게 될 미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번 학기를 통해서 북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공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제 기준에서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 그 지식과 또 삶의 어떤 다양한 무기들을 또 확장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한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때 내륙 지역이고 내륙 지역인데 사막화가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 부근에 아랄해, 뭐 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내륙 호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륙 호수들이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점차 해수면 이 물의 양이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수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지역이 아니죠. 바다를 인접해 있지 않고 바다를 인접해 있지 않은 데다가 내륙으로서 또 평평한 지대가 많기 때문에 강과 같은 이런 수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어떻게 보면 생계 문제도 잇따르게 되고요. 또 물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면화 사업을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면화 사업이 물을 굉장히 먹는 사업이에요. 물 먹는 하마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산업 자체가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 심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한국 기업들, 한국의 어떤 정부가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중앙아시아의 어떤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물 부족 문제, 그 물 부족 문제 속에서의 어떤 뭐 에너지 추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다양한 산업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농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최근의 여러 기술들이 이 지역들에서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라는 걸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러시아 북극 지역의 경우에는요, 예전에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영구 동토층들이 그 시베리아와 이제 북부 지역 일대에 다 이제 영구 동토지대가 깔려 있는데요. 영구 동토는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동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에 이제 땅들이 어떤 물에 이렇게 얼음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팔마프로스트라고 해서 이 거의 0도씨 이하로 유지되는 마치 얼음 땅 같은 곳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 온난 기후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서 해빙을 하게 되는데요. 영구동토층 자체는요, 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동토층에서 기온차, 그러니까 여름 중에는 이게 녹아서 이렇게 지반이 좀 떨어지게 되고, 겨울에는
얼음도 이제 얼게 되면 부피가 이렇게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구 동토층이 겨울과 여름 사이의 격차가 좀 지반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야쿠츠크라는 그 사하공화국에 위치한 거기도 영구 동토층이 굉장히 많은 지대인데요. 거기에 위치한 이제 야쿠츠크 지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도시의 이제 그 풍경이 뭐였냐면 파이프라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사시면서 길 다니면서 혹은 해외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길 다니면서 파이프라인이 마치 수도관처럼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모습 거의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사하공화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곳곳에 지역들을 가시면 영구동토층이기 때문에 지반, 지하화해서 거기에 가스관이라든가 수도관들을 묻혀서 이제 공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대 위로 이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에 이제 적응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구동토층이 지나치게 해빙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반 시설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이 지역들에서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집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최근에 한 지난 10년 동안 여름마다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산불입니다. 이 산불이 어떤 인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 자연 상태에서 산불이 나는 경우거든요. 갑자기 이런 목초지대 같은 초원지대에서 갑자기 불이 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구 동토층 아래에서 이게 해빙이 되게 되면 메탄가스가 다량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탄가스가 다량으로 방출이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무에서의 어떤 뭐 마찰이라든가 혹은 나무가 땔감이 되면서 이 가스가 이제 만나게 되고 높은 고온 상태에서 이제 불이 자연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극 지역에서는요, 영구동토층이 해빙되고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메탄가스의 방출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더욱더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이걸 이제 그 양의 피드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난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더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북부를 아우르고 있는 러시아 지역과 또 중앙아시아 지역, 이들 국가들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 또한 첨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 카카스 지역인 이제 러시아나 이 카카스 국가들 내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어, 대체로 이제 온도가 온화한 편이고 또 농업이나 이런 그 산업들이 발달돼 있는 지역들인데요. 여기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의 그 산업의 형태가 변화되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보게 될 거예요. 뭐 예전에는 사과 농사가 위쪽에서 뭐 진행됐다면 지금은 뭐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뭐 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카프카스에서 이제 있었던 대표적인 어떤 산업들 중에 와인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산업들이 폭염이 지속되고 강수량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는 또 정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러시아의 경우에는 파리협정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 탈탄소보다는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가스와 러시아의 이제 주된 산업이 원자재와 가스, 석유가스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적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방향성을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탈탄소를 일단 하지 않고 또 자원의 수출 유지를 일단 우선하는 데에 더 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상 이 기후변화의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북극해에 연안한 국가로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이제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북극 항로의 개발이라든가 또 북부의 자원들을 더 추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얼음이 녹아서, 쉽게 말하자면 얼음이 녹아서 러시아의 이전에 인간이 이제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던 지역들을 러시아가 접근을 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다량으로 어, 거기에 이제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여러 가스 또 자원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가 있고요. 또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겪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시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자금이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 실현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이제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특징이겠습니다. 지역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서방과의 이런 기후 거버넌스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따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들 국가들은 그런 이제 거버넌스를 통한 어떤 협력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이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 지역들에서의 중요한 쟁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역을 공부할 때에는 이 기후변화 문제가 상당히 또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아랄해가 1989년도만 해도 저렇게 많은 물을 지도상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이제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보시면 거의 사실상 이거를 거의 사막화가 되고 거의 이제 물의 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안타깝게 또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로 체감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북부의 영구 동토층에 이제 이 얼음이 내부적으로 녹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북부 지역을 방문을 했을 때 당시에도 여름에 가면은 영구 동토지대가 늪 같아요. 늪. 이게 밟으면 푹신푹신하니 이제 늪 같은 곳인데 막 모기가 들끓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더 많아져가지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술록 같은 경우에는요 얼음이 너무 많아서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모기가 막 들끓게 돼서 최근 들어서 모기가 이제 따뜻하니까 이 술록들의 콧구멍에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가 막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생태계 곳곳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디지털 전환과 이제 디지털 권위주의라고 이제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게 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기술이 해방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압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뭐 아랍의 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고 또 많은 이제 북유라시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뭐 오렌지 혁명 뒤이어서 유로 마이단 혁명 같은 이런 이제 혁명들 또 벨라루스에서의 최근의 시위, 카자흐스탄에서 시위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 소셜 미디어였고 디지털 기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로 마이단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인파가 그 광장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뭐 예를 들면 또 한국의 경우에도 때때로 뭐 시위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그 시위가 벌어지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알고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낼 때 사용되는 큰 핵심적인 도구로서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특히 이제 최근에 딥티크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GPT와 같은 이런 AI 그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었죠. 올해 초였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기사화됐던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아, 중국의 이런 기술은 한국의 어떤 정보를 빼가고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또 하나 크게 이제 특필로서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이 어떤 감시의 도구, 특히 권위주의 정부들의 어떤 억압과 감시의 도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 사회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해방의 기술로서의 측면과 억압의 기술로서의 측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뭐 아제르바이잔 등등의 이런 국가들이요.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또 이미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전자정부 도입하고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도입이 되고 실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뭐 국가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국의 인터넷에 독립망을 해서 지금 최근 이제 특히 전쟁이 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상당수의 그 중요한 이제 사이트들을요. 이런 한국의 VPN, 한국의 IP에서는 접속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국 내에서의 어떤 정보를 차단을 하는 경우가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양한 뭐 주권, 인터넷 주권법, 그리고 외국 대리인법 등등의 이제 그 국가의 그 직접적인 법을 도입을 함으로써 국가의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도요. 소셜미디어를 차단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지난 2023년이었나요? 이 무렵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로 시위가 발생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셜미디어를 직접적으로 차단한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이 이런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그 IP 또 VPN을 통해서 디지털 검열 기술이 도입이 되는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의 억압의 기술로서의 기능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지역들과 한국의 어떤 관계 그리고 한국이 이 지역들로부터 어떠한 이제 산업을 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주제일 것 같아서 함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것과 이제 조금 더 이어져서 정부의 이제 미디어 검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2022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더욱더 강화가 되었고요. 상당수의 많은 언론이, 독립 언론들이 폐쇄가 되었고, 또 외국의 플랫폼들이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러시아를 가게 되면은 러시아의 유심을 사서 끼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러시아 유심 쓰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한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뭐 구글까지는 되는구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예
그냥 한국의 이제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만큼 이제 이런 사소한 그런 불편함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 자체를 차단을 하거나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내용을 검열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다양한 법들을 이제 도입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화 차원에서도 정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이 국가의 검열 시스템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내용에 대한. 그래서 뭐 여러 예술가들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다른 나라로 이제 떠나는 경우, 도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요. 또 문화의 다양한 이제 영화 산업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가족, 뭐 전쟁, 우주와 같은 러시아 자체에서 좀 독려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고리타분한 그런 주제들이 여기에서 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대표적인 연극인 상인 황금 마스크 상에서요. 러시아 정부에 좀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상을 받는데 더 유리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학계에서는 독립성을 극도로 훼손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고민해 볼 문제는 예술은 길들여질 수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대리인법에 대한 이제 표시입니다. 어, 옛날 이제 소비에트 대표적인 그림이죠. 막 이런 거 막 기숙사 같은데 막 걸려 있고 그렇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외국 대리인법이 얼마나 어, 이게 굉장히 억압적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네, 이거는 뭔가 자기 검열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1인 시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볼 주제는 바로 에너지 구조에 대한 전환 문제입니다. 어, 러시아는 그 이전 제가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과 러시아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에너지들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경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특히 천연가스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요. 제재 이후에 중국이나 인도의 수출을 다변화하는 방식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요,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 플러스 수자원에 대한 역내 분쟁 이런 이렇게 전통 구조의 에너지 구조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로 포착되는 것이 바로 EU에서의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중국과 인도에게 이 아시아로 더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산 시도가 이들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투자도 점차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스관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인 가스관의 지도상의 모습이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로 상호 협력을 이제 하면서 계속 러시아 입장에서는 친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이외에도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북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뭐 이런 여러 관점들에서 네, 논의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치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반정부 운동과 대립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
또 정체성 정치와 역사 서사에 대한 문제, 도시화와 지역의 격차에 대한 문제, 이것은 이제 결국엔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푸틴, 아, 러시아, 소련은 언제 해체가 됐죠? 네, 맞습니다. 91년 12월 25일 해체가 됐죠. 근데 그 시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벌써 성장을 해서 대학생이 되고 또 투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의 역할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소련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한편으로는 또 애국주의 교육을 받아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세대가 어떤 입장을, 정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이며 어떤 성향으로서 정치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문제도 또 여러분들이 그 세대를 살면서 또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북유라시아 지역과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수업을 듣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러시아를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외에도 뭐 다른 국가들을 이제 전공을 하시는 뭐 주변국들 예를 들면 헝가리, 세르비아, 또 폴란드 이런 국가들,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가들을 이제 전공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반도체 그리고 뭐 문화 콘텐츠 이런 다양한 이제 학과들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이제 난이도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제가 난이도 조절 실패했죠. 너무 어렵게 이제 가르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너무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그리고 또 너무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러시아 지역들 그리고 북유라시아 지역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면 향후에도 관련 이제 수업들 함께 들어보시거나 또 전공을 통해서 또 함께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방학 동안에 또 휴식도 취하고 그러시면서 또 이 지역들에 대한 또 좋은 추억을 늘 간직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